상지대 정문 앞으로 7시까지 와라. 안 오면 경찰이 쫓아올 거다. 삼촌이 나한테 손짓을 했다. 나는 남은 옥수수 2개를 들고 차에 탔다. 할머니가 검정 고무신을 끌면서 삼촌한테 왔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놀다가 우리 앵규랑 한방에서 자고 가. 삼촌이 할머니 귀에 대고 소리쳤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가 어렵게 손을 놓았다. 트럭 거울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도둑 아저씨가 비쳤다. 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때까지 도둑은 움직이지 않았다. 삼촌한테 물었다. 왜 신고 안 해? 다른 생각이 있다. 신고 대신 돈 받을 거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돈이 생기면 통닭도 먹고 갈비도 먹고 먹자고 해야지. 잠도 계속 찜질방에서 잘 수 있다. 삼촌은 나보다 머리가 좋았다. 병원에 들러 희정이 누나를 태우고 오늘 저녁 캠프를 칠 곳으로 갔다. 원주 시내를 지나 홍천 가는 길에 있는 마을회관 앞마당이었다. 저녁을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메뉴가 간단했다. 오이 냉국과 오징어 총무침, 김치와 김, 달걀 프라이가 다였다. 도둑한테서 아직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았다. 저녁을 다 먹자 삼촌이 트럭에 올라탔다. 나도 얼른 조수석에 탔다. 넌 내려. 삼촌이 혼자 차를 몰고 사라졌다. 앵규 아저씨가 딴 속셈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혼자서는 위험했다. 트럭 도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텐트 안에서 뒹굴거리거나 수도꼭지 밑에서 빨래를 했다. 나는 통나무 장작을 옮기고 있는 만석이 형한테 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만석이 형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만석이 형을 설득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삼촌을 보호해줘야지. 석기 형이 왜 그랬을까? 만석이 형은 의아해하면서도 캠프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속이 타서 발을 동동 굴렀다. 저녁이 되자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만석이 형이 모닥불을 피우고 차를 마시자며 사람들을 모았다. 여름밤인데도 따뜻한 국화차가 맛있었다. 지난해에 말렸다는 국화꽃이 컵 안에서 다시 피어났다. 우리는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둥글게 앉아서 국화차를 홀짝홀짝거렸다. 하늘에는 저녁놀이 사라졌지만 우리 앞에는 저녁놀을 닮은 모닥불이 남았다. 바짝 마른 장작이 타면서 탁탁 소리를 냈다. 가끔 별똥 같은 불꽃이 튀었다. 키 작은 모닥불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 얼굴에 불빛이 일렁왔다. 옆에 앉은 은영이 누나 눈망울에 모닥불이 비쳤다. 은영이 누나가 나를 보고 웃자 눈 속에 모닥불이 흔들렸다. 사람들 눈망울마다 작은 모닥불이 보였다. 만석이 형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자전거 순례가 사흘반 남았습니다. 듣고 보니 벌써 9일이 지났다. 한낮에 자전거로 달릴 때는 5분, 10분도 길었는데 그때뿐이었다. 내일 모레면 속초에 도착한다. 속초에서 마지막 목적지인 통일전망대까지는 반나절 거리밖에 안 된다고 했다. 단체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 타기는 딱 절반입니다.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나머지 절반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아직 친해지지 못한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만석이 형과 희정이 누나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희정이 누나가 발끈했다. 왜? 왜 날 봐요? 만석이 형이 다시 말했다. 저는 제 자전거 가게를 여는 게 꿈입니다. 석기 형이랑 2년 동안 자전거 순례를 진행하면서 국내 여행 경험을 쌓았어요. 이번 순례가 끝나면 저는 프랑스에 가서 자전거 기술학교에 다닐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안전에 더 신경 쓰느라 딱딱하게 굴었는데 혹시 화난 사람 있으면 오늘 밤 풀면 좋겠네요. 만석이 형이 희정이 누나를 바라봤다. 희정이 누나가 찬바람 나게 고개를 휙 돌렸다. 만석이 형이 뒤통수를 극적였다. 낮에 고함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이끌 때와는 달리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내 옆에 앉은 상욱의 아저씨가 만석이 형을 보며 콕콕 웃었다. 영우 아저씨는 만석이 형을 보며 혀를 찼다. 말이 없던 배병진 아저씨도 씩 웃었다. 아저씨들은 내가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것 같았다. 왜 자꾸 웃어요? 희정이 누나가 심통을 부렸지만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타닥타닥 튀어오르는 불티처럼 웃음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만석이 형이 일어나더니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국화차를 따랐다. 조그만 주전자에서 끝없이 차가 나오는 것 같았다. 차에서 씁쓸하고 달콤한 국화향이 났다. 만석이 형이 주전자를 내밀자 희정이 누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옆에 앉은 동혁이 형이 희정이 누나 팔을 붙잡더니 수첩을 내밀었다. 희정이 누나가 물었다. 이게 뭔데? 주소 좀 적어줘. 내 주소? 응, 군대 가서 편지 보내게. 희정이 누나가 도로 자리에 앉아 주소를 적어주었다. 동혁이 형은 일어나서 차례대로 지은이 누나랑 은영이 누나 주소를 받았고 잠깐 고민하다가 리나 누나 주소도 받았다. 아저씨들과 형들을 따라 나도 주소를 적어주었다. 동혁이 형이 나한테 수첩을 보여주며 웃었다. 은영이는 학교 이름이 개똥벌레 학교래. 은영이 누나랑 리나 누나, 웨인 형만 빼고 다들 웃었다. 은영이 누나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우리 학교 좋은 학교예요. 지은이 누나가 물었다. 그런데 넌 왜 대안학교에 다니니? 나 처음부터 그게 궁금했는데. 은영이 누나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따돌림 때문에 중학교를 그만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희정이 누나가 은영이 누나 등을 두드려 주다가 따라서 울어버렸다. 둘 다 눈이 커서인지 눈물이 많이도 나왔다. 만석이 형이 재빨리 희정이 누나한테 수건을 내밀었다.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했다. 누나들하고 정말 친해진 것 같았다. 다들 나랑 같은 마음인지 은영이 누나와 희정이 누나를 열심히 달랬다. 은영이 누나가 울다가 웃다가 말을 마쳤다. 희정이 누나가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가며 자기는 자전거 타기가 정말 싫지만 이제는 5km라도 끝까지 갈 거라고 다짐했다. 어쩌다 보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상욱이 아저씨는 사업에 2번 실패했다가 3번째 일어난 이야기를 했다. 지은이 누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전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영우 아저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5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리나 누나와 웨인 형 이야기는 상욱이 아저씨가 통역을 했다. 고등학생 커플이던 둘은 졸업하고 3년 동안 돈을 모아 자전거 세계 일주를 떠난 거라고 해서 우리를 부럽게 했다. 지은이 누나가 물었다. 둘이 결혼했어요? 여행이 끝나면 결정할래요. 세계 일주를 함께한 이 사람과 인생 일주를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리나 누나 대답을 듣자 다들 박수를 쳤다. 웨인 형이 찻잔에 든 국화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청혼하는 흉내를 냈다. 모닥불이 잦아들었다. 빨간 숯불이 보석처럼 예뻤다. 만석이 형이 마른 불을 얹었다. 매콤달콤한 연기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옅게 풀렸다. 시골집 생각나네. 연기가 밑으로 깔려야 모기들이 도망가는데. 배병진 아저씨가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배병진 아저씨가 한 말 중에서 가장 긴 말이었다. 배병진 아저씨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아마 이번이 내 마지막 자전거 여행일 거예요. 어디 가세요? 은영이 누나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다. 배병진 아저씨가 웃었다. 여러분하고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생각할 게 많아서 스스로 왕따가 되었네요. 난 열흘 뒤에 수술을 받아요.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체력을 아끼라고 자전거 여행을 못하게 했는데요. 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름, 이 뜨겁고 아름다운 여름을 침대에서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아무리 봐도 배병진 아저씨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저렇게 밥 잘 먹고 자전거 잘 타는 환자가 있을까? 모기가 종아리 근처에서 잉잉거렸지만 때려잡을 수가 없었다. 암 수술을 받고 나면 8월의 자전거 여행처럼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은 못할 거예요. 기껏 평지길에서 산책 삼아 조금 타는 정도겠죠? 그렇게라도 살 수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배를 열어봐야 내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있겠지만 난 끝까지 사올 겁니다. 하루하루가 가지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도 끝까지 내리막길 없는 오르막길이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랑 아내랑 아무것도 모르는 6살 아이한테 큰 선물이에요. 내 싸움은 자전거 여행이 끝나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번 여름이 특별해요. 살아있는 동안 늘 기억할게요. 오늘 밤도 여러분도 이번 여행도. 은영이 누나가 다시 울적였다. 희정이 누나도 눈물을 닦은 것 같았다. 상욱이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배병진 아저씨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영우 아저씨가 찻잔을 들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다는 게 참 부끄럽네요. 술은 끊었지만 이런 분위기에는 건배가 최고 아닙니까? 우리 건배합시다. 배병진 씨의 싸움을 위하여. 위하여! 우리는 국가차 잔을 높이 올리며 소리쳤다. 배병진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다. 문안이 형은 이야기 대신 자전거 묘기를 보여주었다. 뒷바퀴로 가기, 멈춰서서 넘어지지 않기, 뒷바퀴 들고 멈추기, 제자리에 서서 방향 바꾸기, 뒤로 앉아 타기, 누운 사람 뛰어넘기 등 박수가 절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모닥불을 뛰어넘겠다고 했는데 모두들 그것만은 말렸다. 내가 마지막이었다. 다들 내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할 이야기가 없었다. 집 나온 초등학생 이야기, 멋있지도 슬프지도 재미있지도 않았다. 은영이 누나와 단둘이라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삼촌 따라 여행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못 모르고 고생했다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자기들도 어릴 때부터 자전거 여행을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떠들었다. 내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었지만 내 생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낼까?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를 찾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슬펐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 그만큼밖에 안 되는 아이일까? 그래서 나를 두고도 미련 없이 이혼하겠다고 나서는 걸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내일은 꼭 전화를 해봐야겠다.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을도 아닌데 부지런한 풀벌레다. 가을이 벌써 와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 아닐까? 은영이 누나가 중얼거렸다. 가을은 잘 모르겠고 삼촌은 어딜 가서 안 오는 거지? 꺼져가는 모닥불에 장작을 더 넣을까 말까 망설일 때였다. 빨간 트럭이 도착했다.